국민의힘이 하급의 뜻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김현지 부속시장이 나온다면 그리고 나서 조희대에 대해서 얘기해라 라고 하잖아요. 김현지 부속시장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야 돼요. 김현지와 조희대를 등가를 해서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바보 같은 짓이죠. 이미 김현지 부속시장 나오기로 했다. 근데 내란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곳곳에 검찰 인사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은 악재네요. 이분 직업이 서울시장이에요. 그렇죠. 세 번 하고 나서 쉬었다가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잖아요. 네. 또 다섯 번째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세훈의 서울시의 20년이 뭐가 바뀌었어요? 나경원 의원 항상 서울시장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 예. 분이고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패스트트랙 선고가 이제 그렇죠. 다가와서 네네네. 그 사법 리스크 악재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 악재야 여기는 그냥.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10일 금요일 순서 라이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연휴 잘들 쉬고 계시죠? 오늘도 아마 휴가 쓰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출근길이 매우 여유롭고 시원했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지금 또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3,600 사상 처음으로 돌파해서 매우 또 즐거운 분위기이긴 한데 반가운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근데 또 코스피도 이렇게 올랐죠. 달러 1,420원 지금 뚫었죠. 그리고 금값 온스당 4,000달러 뚫었고요. 코인 뭐 비트코인도 1억 8천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비싼 거 보면 얘네들이 다 오른다기보다는 우리 돈들이 지금 종이가 돼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자산 갖고 있지 않은 분들 어쩌면 굉장히 불안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년 전에 월급 300 받았으면 지금 400 받으면 대충 비슷해요. 그냥 현상 유지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돈들 잘 지금 가치를 유지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들 해보신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여러 정치 뉴스들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들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또 여야 가리지 않고 많이 내주시는 합리적인 서영주 소장님. 합리와 상식에 기대서 평론을 하는. 예, 오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또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저야 뭐 네, 늘 고맙습니다. 네. 88포르테 덕분이기도 하겠죠. 네. 일주일 먹었습니다. 네, 그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효과는 이따가 말씀 다시 한번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자리가 좋지 않다고 사람마저 좋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극복하셔야죠.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경 기자,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들 정리해 주실 텐데 먼저 조금 급한 소식들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박성재입니다. 네. 내란 특검이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에 서울중앙지법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플러스 네. 직권남용입니다. 근 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늦었어요. 너무너무. 도대체 아직도 여기 있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핵심 인물 중에 한 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던 날 오후 예. 8시에 먼저 소집해서 그 이야기를 전했던 5명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 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장한테 네. 계엄 사령부에 합수본이 생길 거니까 거기에 검사를 파견할 거다. 출입국 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켜라. 네. 그다음에 교정본부장에게 이 포고령 어긴 사람들이 구속 수감돼야 되니까 그 수용 공간, 교정 시설을 확인해라. 이런 것들을 다 순차적으로 지시했다라고 네.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당연히 이제 여러 정황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뭐 등으로 아마 영장 청구한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또 그런가요? 법무부 장관 얘기도 하고 예. 그냥 이렇게 뒤늦게 특검이 수사를 한 것 같은데 좀 증거들을 확보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중요 임무를 부여받아서 네. 실행에 옮겼다는 부분들을 특검이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동수사본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이 검토하라고 그랬고 네. 출국금지팀 대기시켰고 그다음에 교정본부장에겐 수용공간 확보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불법계엄에 아주 순응적으로 적극적으로 네. 뭐 이렇게 임무를 수행했다. 보면 이거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네. 거의 동등한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동등하거나 어쩌면 더 강력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물론 이제 여러 증거들이나 정황들을 뭐 특검이 잘 파악을 했겠습니다만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요 인물들은 이제 거의 다 갔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좀 더 남아 있을까요? 뭐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거의 뭐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다 된 걸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이제 말하자면 국민 정서랑 네. 법 정서가 다를 때 법리로서는 네,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있었다라고 네. 보여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것부터 체크를 하면 특검을 원래 하는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네. 핵심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네. 두 번째가 검찰 내부의 인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해야 될 때, 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 정권이 교체됐단 말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랑 다른 거는 교체된 이후에 특검이 출범하는데 그게 무슨 드루킹 특검처럼 지금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잖아요. 사실 원래는 특검이 필요 없습니다.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내란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곳곳에 검찰 인사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하기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네. 특검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었다. 이 부분을 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내란 관련해서는 일단은 제일 중재는 이제 그 군인 뭐 충암 뭐 이런 라인이잖아요. 사실 국무회의 있던 당일 전부터 모의를 했던 네. 여기가 A급이고 그다음 이제 B급이 이제 국무회의 직전에 알던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박성재 장관이 현재까지 뉴스에 드러난 것만 따지면 사실은 A급은 못 될 수도 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출신 성분상 A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가담 한 정도가 업무가? 가담 정도가 그 전부터 모의했던 아. 정황 같은 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수습 과정에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삐뿔 정도로 이제 격상됐는데 대부분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 점검해봐라, 체크해봐라 네.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단수해라, 단전해라, 뭐 언론사를 덮쳐라, 뭐 이런 구체적인 거보다 명령을 내렸는데 내렸는데 조금 이게 뭔가 약하니까 특검에서 이 법리 구성을 어떻게 하지, 이거 내란으로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하니까 직권남용을 하나 이렇게 툭 예비적으로 던져서 어쨌든 무죄는 좀 막아보자 이런 고심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뭐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특별히 더해 주실 말씀이 없을까요? 없죠. 근데 이때 누가 법무장관이라 하더라도 그 요 정도 회의에 했을 거다. 그러니까 참석한 이상 네. 뭐 이 정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이죠, 결론은. 계엄 자체가 불법이 됐으니까 네. 지금 이제 단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네. 당시에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네. 법무부 장관인데 회의도 갔어. 네. 국무회의도 갔어.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건 아니야라고 했을 수 있을까? 그런 판단할 기회가 수 몇 번 있을까? 있긴 있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회의 참석한 분들의 했던 사람 중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아니, 뭐 근데 쪽지도 뭐 네. 건너받았다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뭐 아. 여기 다 있었고. 아니 근데 항상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하는 것이 자기는 듣자마자 이건 잘못된 계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죠. 여당 그러면. 대표로서. 네. 근데 아마 여당 대표가 또 다른 사람이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다른 사람이면 1차적으로 말리고 말렸어. 2차적으로 거기서 시키는 걸 아, 대충 하거나 안 윤희석 하거나 그럼 하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도 법무부 장관이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으면 또 달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본 적 있어요. 그 자리에 만약 계셨으면 네. 어떻게 했냐고. 오. 근데 물리적으로 정말 막았을 거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걸 저는 바지가랑이를 잡아서라도 막았을 네. 거다.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기자님 말씀이 네. 박선재 그렇죠. 장관이 그럴 수밖에 이 자리에 있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 저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너무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요게 형량에 약간 이상민 장관보다 약하게 나오더라도 놀라지 말자. 아, 그런 우리가 정도 얘기인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만인 거랑 네. 이제 정서적으로 불만인 거랑 법리적으로는 약간 단전단수하고 지금 언론사 이거 하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약할 좀 수도 있다. 경하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근데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법을 우리나라의 국법을 가장 그래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고 그걸 잘 지켜야 된다는 그 어떤 확신, 신념 이런 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니까. 아예 그래 추정하면 안 되죠. 아니 그래야 되잖아요. 당위적으로 보면. 당위적으로. 그렇다면 그 계엄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게 얼마나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직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해서 문제인 사실 거예요. 뭐 이상민만 아니라 그 우리가 잊고 있는데 김용현, 예. 김용현과 이상민이 그 계엄의 주무부처 장관들이잖아요. 예.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예. 거기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네. 사실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국무위원이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어깃장을 놓을 수 있겠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 팔아먹는데 거기에 그냥 대신들이었다고 서명해서 그냥 시킨 대로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는 데 있어서 네. 죄를 면탈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네. 자,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네. 전해드렸고요. 언제 결정 나나요? 심사 일정이 이제 잡힐 텐데요. 잡힐 그건 텐데. 또 그렇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검 관련 소식 또 있죠? 제가 대노하는 대목이 극대노했던 저는 대목. 정말 이게 너무 참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예. 삼부토건의 부회장인 이기훈 부회장 기억하세요? 웰바이오텍 회장. 웰바이오텍. 그러니까 이 핵심 사람이 인물이죠, 핵심 이 인물이고 사람. 예. 삼부토건의 회장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이 사람은 계속 있었고 그 도피하던 네, 분이죠. 그래서 네, 도주해가지고 도망간 50여일 만에 잡혔잖아요, 이 네. 사람이. 근데 여기 변호인단에 심재철 변호사가 들어갔어요. 그 심재철 어떤 사람이냐면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화가 났냐면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로 이 심재철 변호사를 추천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잘하면 특검이 될 뻔도 했던 사람인데. 특별검사가 될 뻔했던 사람이 예. 여기 지금 이기훈의 변호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심재철 변호사가 본인이 그 정도로 거론됐던 사람이라면 스스로 이제 거절을 하는 게 네. 사양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 오광수 변호사 있잖아요. 민정수석. 민정수석이 아니 어쨌든 첫 민정수석으로서 정권에 부담을 주고 내려온 사람인데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이 됐다고 했을 때 제가 진짜 너무 뭐지 이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플러스 이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대리인단에는 그 이광범 LKB 네. 변호사 대표가 또 그 변호인단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뭐 완전 넘나드네요. 특검을 가거나 변호사를 하거나 해당 피의자 변호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해서 김준우 같은 그런 변호사들은 없어요. 저분도 안 믿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아 저 어떻게 아니, 될지 몰라요. 아니 김준우 변호사한테 세천에서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서울구치소에서 알아요. 김준우 변호사한테 저는 그 이기훈 그 부회장이 해달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건 어디도 안 되겠지만 김건희나 윤석열 쪽에서 하라면 하겠냐고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이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심재철 이 변호사가 뭐 변호사의 그 변호의 그 선택은 존중할 수 있으나 뭐 돈을 본다는데 그걸 뭐 비난할 수는 없죠. 다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로 올랐으면 그때 본인이 나는 낯살이 그런 거 필요 없고 돈 벌겠다 하면 그걸 안 받았었어야죠. 근데 그거는 또 다 받고 네. 여기 와서 또 이 주가 조작에 엮여있고 삼부토건의 이 도피했던 부회장의 변호를 맡는다.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측컨대 이거는 두 명 2배수로 올리기로 돼 있었잖아요. 네. 각 당 민주당 하나, 예, 조국혁신당 예. 하나. 그러면 어느 특검이 조국혁신당 몫인지는 판이 짜여지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도 이름을 올려야 되니 이름만 좀 빌려줘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해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본인이 정말 특검이 될 거라고는 1도 생각 안 했을 것 같다. 본인도? 그런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죠. 저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데 네. 박영수 특검 있잖아요. 네. 그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했던 박영수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박영수 아저씨가 50억 받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잖아요. 네. 저는 진짜 이제 원래도 잘 안 믿었지만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이게 그래서 이게 결국 전관예우 문제잖아요. 네. 이광범 변호사는 조금 다르긴 한데 판사하고 나서 그 다음 뭐 물론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이름 올리긴 했지만 그냥 네. 계속 돈만 버시던 양반이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 개혁이 사실은 뭐 보안 수사권이 어쩌고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전관예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관한 포퓰리즘 입법을 하면 그게 더 호응을 크게 받을 거다 이 타이밍에 지금 막 뭐 중수청이 법무부에 가고 행안부에 가고 관심사가 아니라 이 전관예우 근절이나 축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최윤경 기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 같다. 아니 근데 정관예우를 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아예 판사나 검사를 했던 사람은 변호사 못하게? 관둬도 변호사 못한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죠. 그거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네. 이게 법률로 입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 실제로 법조 문화로 그렇게 돼 있는 나라들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럼 이제 직업 위헌 선택의 날 자유가 거예요. 있는데. 그러니까 네. 건수를 줄이든가 인당 건수? 인당 수임할 수 있는 건수. 한 건당 뭐 50억 100억씩 받으면 그렇지 되잖아요. 또 그게 근데 있지. 그게 매번 그렇게 장이 열리진 않아요. 이게. 아니, 근데 정관예우 부분들은요. 이게 고위공직자들 퇴직하면 3년간 취업 제한 부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적용해도 돼요. 아, 그러니까 그 판사 검사 검사하다가 네. 정관예우를 줄이려면 고위공직자 취업 제한처럼 3년간은 변호사 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변호를 해갖고 그렇게 뭐 정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통해서만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난 뒤에서 연락해주고 이름은 안 올리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보고서 올리고 그냥 이게 뭐 전화변론. 전화 변론 해주고 법인 네. 내부에서 이제 그냥 정산하고 네. 자기는 대리인단이나 변호인단 그러니까 이름 안 실질적으로 올리고. 막기가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이 윌바이 어택이 네. 주가 조작 관련돼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 네. 심재철 변호사 때문에 맞습니다. 심재철 변호사를 지금 죄송해요. 네. 평론하고 있어요. 네. 자, 하여튼 아무튼 이기훈은 나쁜 사람인데 뭐야. 굉장히 의심이 많이 되는 사람인데 네. 수사 과정에 이제 이런 변호사가 어우, 붙었다는 것이고요. 네. 수사 잘 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은 악재네요. 네. 거기는 계속 악재예요. 네. 자, 그리고요. 네, 이제 조희대 국감입니다. 조희대 국감인데 국감.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다음 주면 정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집중 공략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될까요? 어쨌든 대법원까지 찾아가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예,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출석시켜라. 그리고 나서 대법원장 얘기도 하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한번 네. 듣고 오겠습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민생이 불안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지갑이 얇아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제발 김현지만 챙기지 말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바랍니다. 네. 출석 안 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충실히 한번 이행을 하겠다. 그리고 김현지만 챙기지 말고 국민의 삶도 좀 챙겨라. 이런 이제 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현재로서는 높은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전에도 안 나왔고. 네. 네. 뭐 안 나올 거니까 작정하고 저번에 본인의 입장을 뭐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청문회야 뭐 그런다 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어떤 국회에서 권한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특정을 하면 나와야죠. 그러니까 삼부 요인이라는 게 네. 그 지위를 통해서 법 테두리 밖에서 행동해도 된다라는 그런 면접으로 준 게 아니에요. 네. 삼부위원으로서의 어떤 존중을 받고 그만한 또 권한을 누리려면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무를 다해라. 법치를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국정감사법에 따라 증인이 채택되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쥐고 흔드는 것들이 정무적으로는 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민주당에. 예. 네. 근데 국민들은 보고 싶어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왜 얘기하나. 조기 대선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절차를 왜 그래 신속하게 해서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시선도 그러면 나와서 좀 설명을 해보시오. 그래서
어떤 아주 신뢰가 있는 여론조사의 국민들의 여론 지표는 절반 이상이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기를 찬성한다. 이런 지표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산부인으로서 본인의 책임을 다하려면 나와서 얘기해라. 떳떳하면 무슨 사법부 독립 얘기하면서 안 나오는 게 그게 신뢰와 독립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방송을 같이 매일 같이 하시지만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신 거죠? 예,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듣다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 뭐 그럴 수 있죠. 국회에서 부르면 다 나와야 한다. 산부요인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회가 국민이 부르는데 나와야 한다. 그런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상황을 시끄럽게 만들면서 나오라고 하면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할 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오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능력인데 애초에 증거 같지도 않은 거를 대면서 뭐 4인이 만났다는 둥 뭐 했다가 그건 쑥 들어가고 다시 이제 이례적이라고 하는 그 파기환송심 그 기간 제대로 한 거냐 이걸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본질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또 그러니까 하긴 그 하니까요. 본질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했던 게 있잖아요. 5월 1일에 파기환송심 한다 전화합의체에서 판결 내린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던 그 과거 그때 만약에 그냥 무죄 확정됐으면 졸속으로 무죄를 냈어요 이렇게 했을 거냔 말이에요. 그거 답을 못하면서 이제 와서 국민이 원합니다. 어느 국민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국민이 원한다 이러면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 수치상. 많은 국민이 원하죠. 네, 그렇게 앞에 수식어로 꼭 붙여주세요. 네. 네. 근데 또 다른 많은 아까 절반 많은- 이상이 또 다른 얘기했잖아요. 그는 절반 이제 이상. 여론조사에 나온 얘기인데 꽤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도대체 왜 심판을 흔들어 이런 생각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을 제대로 안 하고 뻥축구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네. 못해 민주당이. 이 의석을 가지고 이렇게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2명 퇴장당한 축구란 말이에요. 근데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응. 국민의힘이 학업의 뜻이 없는 것 같아요. 학업의 뜻이 학업이요? 없다요? 네. 이게 좀 이 정치나 이런 그 공당을 운영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나왔잖아요 자료화면에 네. 김현지 부속시장이 나온다면 그리고 나서 조희대에 대해서 얘기해라라고 하잖아요. 김현지 부속시장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야 돼요. 그럼 찬성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현지와 조희대를 등가를 해서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바보 같은 짓이죠. 이미 김현지 부속시장 나오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나오기로 조희대는 했어요? 나오는 나오기로 했어요? 것이다. 나오기로 했어요? 아니 우상호 정무수에 100% 나온다고 했으면 나오는 아니 그거는 민주당에서 전 부르기로 얘기를 아니, 했냐고. 그냥 당사자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나온다는데 민주당이 뭐하러 막아요? 막을 이유가 없지. 또 정부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누가요? 김현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온다니까.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와도 된다는 논리네. 뭐 고맙습니다. 그러게 이제 공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100% 나왔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기에서 이 협상을 걷어차고 못 나오게 해버리면 대통령실만 곤란하게 되고 그러면 우상호 정무수석 오포스란 소리잖아요. 자,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 그때 왜 한참 말 많았던 4인 회동, 그거는 추가 증거가 좀 뭐 얘기가 더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얘기가 없나요? 만나질 않는데 뭔 증거가 있겠어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 4인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아 그래요?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한덕수 당시 총리가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 몰래 대법원장이랑 만나는데 같이 만났던 두 사람이 뭐 무슨 장관도 아니고 한 20년 전에 검찰총장 하던 분하고 한 분은 정말 누군지 말하기도 좀 그런 브로커 같은. 그렇게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워낙 상식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이제 이전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이제 의혹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둘이 만났다는 건 뭐 가능할 수도 있죠. 네. 이제 탄핵이 된 뭐, 상황에서 산부인끼리 만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만났다라면 특검이 다 봤겠죠. 전화 통화 내역이나 아니면 이제 동선이 다 체크가 될 거고 비밀리에 움직일 수 없는 신분이잖아요. 국무총리의 그 동선이라고 얘기입니다. 하는 게. 권한대행이라니까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권한대행.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나올 거였으면 이미 특검에서 벌써 다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도 설마 뭐가 있냐. 왜냐하면 5월달에 이게
시청률이 안 나오는 방송이라는 게 민주당에서 증명해가지고 자체 종영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아, 4인 사인 회동설이. 회동설. 그래요 또? 네. 근데 이걸 다시 꺼내고 왔을 때, 아, 이번에 뭐가 있나? 그러니까. 네. 다시 뭔가 감독판으로 가가지고 재개봉을 해서 뜨나 이랬더니 또 이거는. 디렉터스 컷으로. 네. 그쪽에서 당황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그냥 한 얘기인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그러면 지금은 잠잠해진 얘기니까 뭐 네. 추가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지는 않을 거고 출석은 안 할 거라고 이미 뭐 대법원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할 거는 법적인 대응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동행명령 할 거고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고 네. 일단 현장 국감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대법원장실을 가서 여러 가지 네. 메시지들을 남기겠죠. 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요. 결국에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국정감사도 그냥 어느 정도의 질문과 응답을 받는 거지 어떤 처벌을 위한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퇴 압박으로 이어지는 여론을 높이려는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국민들 여론도 그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점점 뭐 수그러지거나 뭐 좀 굉장히 좀 우호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사퇴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몇몇 여론조사들 보니까 네. 뭐 한 반반 정도에서 뭐 사퇴해야 된다 좀 더 높은 여론조사도 최근에 그 어제 저희가 있고 제가 확인해 이제 보니까 여기서는 있더라고요. 뭐 언급을 하면 또 이제 정께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아주 뭐 응답률이 한 13.5% 정도 되는 네. 그 여론조사에서는 사퇴 여론이 꽤 높았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라서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아, 그래도 중앙선거 혹시 모르기 여론조사 때문에. 심의위원회 그거요? 네. 혹시 몰라서 합니다. 개요는 또 하기는. 이야기해야죠. 아, 그거 없애야 되는데. 네? 그거 그게 그거 언론개혁이에요? 없애야 돼. 그거 언론개혁이 아니라 그런 불편함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우리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또 어떤 분들이 보실 때는 그 출처가 어디냐 도대체 네. 명태균이다 이러면 어떡해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쨌든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가서 현장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고요. 15일이니까 그건 한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하고 여당 어제 저희가 인터뷰할 때는 정리했습니다. 네? 당정 갈등은 없다. 없다. 정리가 됐어요 어제. 됐죠. 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당정 갈등이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했지만 없다고 이제 한민수 의원이 얘기를 해서 당정 갈등은 없어요. 없는데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추석 끝나고 어떤 페이스북을 올렸냐면 개혁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페이스북을 올렸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본인이 듣고 온 추석 민심을 올렸는데 추석 민심 이러다가 윤석열 풀려나게 생겼다. 윤석열 풀어주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이제 민심이 하나 있었다. 들었다. 그다음에 검찰청이 해체되어 좋긴 한데 검찰개혁 불안하다. 이러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민심 하나가 있었다고 하고요. 내란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다. 빨리 해체시키지 않고 뭐 하고 있나? 라는 민심을 들었다. 라고 이제 본인 선별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지금은 더 개혁 강하게 할 거고 네. 야당과는 더 좀 싸울 거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주 메시지 내용들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더 좀 껄끄러워지지 않을까. 뭐더 이상 껄끄러울 게 없죠. 그래요? 관계 자체가 없는데. 아, 그렇잖아요. 더 안 좋아질 것도 없다 이제는. 그렇죠. 남북 관계, 남북 관계. 어디가 남입니까? 남북 관계만큼 지금 완전히 얼어 있다. 네. 그래요. 빨간색이 북이죠.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저쪽 인공위가 빨간색이. 전 추운 거 싫어요. 네. 아니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좀 그 개혁을 소리 소문 없이 해라 혹은 좀 속도 조절을 해라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네. 그 당 대표가 답장하는 것이 지금 아니다 더 개혁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내가 파악한 민심이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냐면 네. 그 한민수 비서실장께서 갈등은 없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선언. 누구의 마이웨이요? 당이요. 당이 마이웨이 네, 한다.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갈 길을 갈 테니까 대통령실은 이해해라.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둘이 똑같은 메시지를 내요. 투톱이 출격해서 네. 사실 조금 개혁의 방향 우리도 원하고 그 해야 된다. 당위적으로 반드시 할 거다. 네. 다만 그 속도 조절을 좀 부탁한다. 네. 양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물밑에서 안 했을까요? 강원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정무수석 정치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협상력이 뛰어납니다. 뒷작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많은 주변의 의원들을 만나서 네.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거론하는 거를 꺼리는 정치 스타일들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사실 지금 대통령실의 투톱이에요. 비서실장 안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정무수석은 바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두 분들이 조금 시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좀 양해를 구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랬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냥 페이스북에 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거 보면 윤석열이 풀려날까 봐 두렵다.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풀려나면 이거는 밀란이 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 개혁은 입법비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이미 그 뼈대를 골절한 거를 정부에 넘겼고 이제 정부가 검찰 개혁에 살을 1년 동안 붙여서 네. 완성을 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의견을 줄 뿐이지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내란당 척결 이 부분은 뭐 우리 민주당 내에 많은 뭐 어떤 당원들이 바라는 걸 수도 있고 저도 또한 그런 내란에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계속해서 저쪽 반대편의 당에서 활동하는 것도 불편하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완곡하게 속도 조절 좀 해주세요 하는데 이거를 당대표나 비서실장께서 갈등 없어요 우리 갈 길 갈게요 해버리면 네. 이게 사실 갈등이 봉합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있죠. 예. 댓글이 지금 댓글을 3개를 올렸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그러지 않은 댓글을 누가 올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속도 조절 너무 하신 것 같다. 힘 조절하 네. 이재명 대통령 좀 도와줘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하고 국정을 좀 안정시키려고 고군분투하는데 왜 당대표께서 이렇게 막 힘자랑하듯이 하느냐 이렇게 올린 거를 댓글을 올리면 이건 싸우자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집권 여당이 조금 한 번 더 좀 한 심표 찍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대통령 도와줘야 돼. 도대체 몇 번째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니까 갈등이 있다 없다 차원을 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하실 말씀을 상당 부분 서영주 소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뭐 많이 할 얘기는 없지만 네. 민주당 당 대표 이분 정말 문제가 많아요. 추석 민심 듣고란 얘기는 본인의 지역구라든지 어떤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얘기도 듣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어떤 민심도 체크하고 와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의 보면은 대표니까. 이거 보세요. 네. 호남 추석 인사 때 이랬다. 마포 지역구 본인 지역구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랬다. 민주당 지지자가 뭐 이런다. 그래서 추석 민심이라고 1, 2, 3, 4 이렇게 번호 붙여서 올리는 게 당대표가 할 짓이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이 자기 혼자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점점 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피로감이 올 거예요. 오늘 뭐 기사 하나 났더라고요. 뭐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뭐 유튜브에 유튜브 뭐 구독자가 구독자가 4,000명이 빠졌다. 줄었다. 뭐 원래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네. 도움이 안 됩니다. 범 여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도움이 안 되는데. 조금 예민한 얘기인데요. 예. 민주당 내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 되셨으니까 이렇게 그냥 5년 하시고 본인들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각계격파식으로 각자 도생하는 사람들이 굵직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자, 이분 있죠. 정청래. 육선 법사위원장 계시죠. 국회의장 노리는 국회 최고령 의원 계시죠. 이런 분들이 다 본인들 추미애, 박지원 뭐 이런 분들이요? 그렇죠. 예. 뭐 저는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다 본인의 한 사람은 국회의장 생각하고 한 사람은 경기지사 가서 뭐 대선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 사람은 네. 뭐 당대표 한번 더 해가지고 뭐 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런 여당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냔 말입니다. 알아서 잘 하세요. 잘 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제가 볼 때. 네. 네. 우리 변호사님 좀 그러니까 서영주 소장님이 지금 이제 친명 선언을 하신 거예요.
친명 네, 친명. 난 명청 중에 친명이다. 친명이다. 친청이 아니다. 그동안 비명계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친명입니다. 당황을 시키고 친명입니다. 친명이고 원래 친명이었어. 반정이다. 반정. 반정? 공천은 누가 주는 건데 지금 반정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래도 지금 뭐, 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공천이 중요한 반청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반청. 반청. 네, 나름 공천. 정영진은 반대하는 거 아니니까. 네, 반정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네. 선당 후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선사 후당.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리고 진짜 재미없게 얘기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윤석열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재미없는데요.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아 실제로 한 것과는 달리 없어요, 하여튼 없어요. 중요하다고 한 말한 건 건 없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사법, 검찰, 언론 개혁을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노동 교육 연금. 그럼 난이도가 네. 노동 교육 연금이 훨씬 어렵죠. 이 교수님들 10분 갖다 놔도 답이 당장 안 나오는 아니거든요, 사실. 예, 예. 이게 미래로 가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거든, 지금. 예, 예. 근데 그거 하려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이 당장에 도파민 분비되는 의제만 가지고 와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적이 있는 것 같은 것들만 건드리는 게 현대 정치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굉장히 문제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거는 이제 확실히 적도 잘 보이고 네. 선악구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그렇죠. 아. 근데 오히려 제가 진짜 중요한 지난주에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뭐 네. 부동산 어떻게 할 거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을 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이렇게 얘기해봐요. 갑자기 확 바뀌죠. 아. 그리고 용산역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경부선 라인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역에 가서 귀향 인사를 하거나. 근데 지금 민주당 구조 안에서 당대표 선거 한 번 더 노리려면 네. 용산역 가서 인사해야 되는 거죠. 아, 지지자들 더 공고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네. 아니, 그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는 없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채 안 됐어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잘 성공할 수 있는 안착점을 만들어주는 게 집권여당의 역할이고 그거는 그 당을 다 바꿔도 똑같은 겁니다. 네. 집권여당이 되면 어느 당이나. 현 정부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좀 그 뒤에서의 그 도움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예. 그런 데서 거수 역할을 하면 안 되지만. 음. 근데 이재명 대통령 아예 그 당무에 개입을 하지 않잖아요. 다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 5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에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 말씀한 대로 사법, 검찰, 언론 개혁인데 뭐 이제 김준일 변호사는 이 부분이 쉬우니까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이게 오랫동안 논의돼 왔었고 미뤄왔었고 이 부분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밀려왔던 숙제를 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라서 대통령도 이걸 하겠다 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하겠다는 방향에는 지금 공감하는 거잖아요. 일이 쉽다기보다는 아마 선악구도가 좀 명확하게 보인다 아마 뭐 그런 그럴 취지셨던 수는 것 있어요.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 이 개혁에 예. 이 말하자면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집권여당에서 봐야 돼요. 예. 왜 개혁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당원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도 국민이긴 하지만 네. 이 모든 개혁, 노동, 연금, 뭐 교육, 사법, 언론, 검찰 이 개혁에 아주 수혜자는 모든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개혁이 국민의 어떤 신뢰와 그 마음에 부합되는 그 온도로서 진행이 돼야만 네. 이게 개혁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당원들을 위해서 개혁하는 것처럼 보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명분이. 그 명분을 네. 집권여당에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를 한번 아주 섬세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그래서 하나만 첨언하면 박 전 의원이 조용조용히 다 조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아까 서영주 소장님 얘기했듯이 조율이 안 되니까 나온 거예요. 저는 추석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온 게 예. 이게 꼭 자기 단체장 선거 나오려고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추석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년 6월에 큰 그림 그리고 이제 한번 몸 푸는구나. 우상호 수석이 강원도지사 노리고 계속 이렇게 언론 작업하는구나. 세상에 이렇게 정무수석이 자주 방송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답답한데 정무수석이 자주 나오는 걸 안 되니까 이제 비서실장까지 등판했다 이렇게 봐야지. 강훈식 비서실장이 충남지사인지 뭐 서울시장인지 모르겠지만 노리는구나. 이것만으로는 이 행보를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 그만큼 대통령실이 지금 굉장히 부글부글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여긴 안 나오실까요? 굴러 나오지.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도 안 나와요.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민주당이 당원 명부 전수조사를 해서 유령 당원을 정리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다들 당원 가입 시기잖아요. 전도하는 시기예요. 지금 이제 늘어나는 시기인데. 유령 당원을 잡아낸다. 네, 그거 이게 이를테면 돈 안 내고 혹은 중복 가입돼 있고 아니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름만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걸 싹 솎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요걸 두고 정청래 대표가 결국에 권리 당원 중심주의를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으니까 이제 딱 확실한 당원들을 데리고 조금 더 당원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원과 대의원의 비율도 확 그냥 1대1로 만들어버려서 모두 1인 1표를 만든다거나 근데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플러스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말했습니다. 억울한 컷오프라는 건 뭐예요? 본인이 당했던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당한 적이 있나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2016년에 당했죠. 김종인 그럼 위원장이 당원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당원 그분이 컷오프는 아니고. 독단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그냥 네. 공개적으로 16년도 컷오프를 얘기한 1차에 거잖아요. 시켜버렸어요. 정청래 그러니까 이해찬. 본인은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예전에 하지 김무성 않겠다. 대표가 선언했던 것 같은 거잖아요. 네. 공천에 가급적 개입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이 뽑는 사람 그냥 무조건 시키겠다 이런 건 거죠? 맞나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누구죠? 그 서울시 의원이 뭐 네, 저도 김- 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불교계 뭐 관련해서 논란됐는데 네네. 그분이 제명된 게 다른 게 아니라 불교계와 문제가 아니라 별도로 집단 입당을 한날 한시에 시켜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징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이제- 조사 결과.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한번 좀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뭐 당연히 그 당 대표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억울한 컷오프 없애겠다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예를 들면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정치 지도자가 국민들로부터 혹은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그냥 이 사람 안 돼 이렇게 밀어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런 맞나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상향식 공천을 좀 더 뭐 확실하게 하겠다 혹은 이제 당원들이 더 중심되는 그런 후보 선정을 하겠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아니 서용주 소장님에게도 기회가 열렸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늘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족해서 컷오프는 없다.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얘기는 하지만 근데 그 사실 이 공천 과정이라는 거는 투명해야 되고 저는 이게 뭐 당원들에게 맡겨놓는다 그 부분도 당연히 이 당원 주권주의를 저는 100% 동감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주의가 맞는 것이고 당은 당원 주권주의가 맞는 것인데 공천 시스템에서 개선해야 될 것들은 당원의 의사를 잘 취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네. 여론조사를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당에서 당원들을 모집을 해서 그 어떤 결과치를 내놓는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아요.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정도의 수준까지라도 좀 당의 경선 과정들이 좀 투명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공천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세밀한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좀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이의 저는 신청을 청원하고 못하게 막판에 싶습니다. 막 해요. 음. 재심 결과를 후보 등록 첫날 막 발표해서 뭐 하여튼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약간 불투명성이 많고 안심 번호라는 것도 결국 당내 경선에 혼탁한 것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때 그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긴 하지만 만약에 당심으로만 그냥 가겠다고 하면 사실 그동안 먼저 하던 사람들이 뭐 인지도 측면이나 조직 면에서 너무 유리하게 돼서 뭔가 좀 새로운 뭐 정치적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힘이 한번 당원 100%에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정당이라는 부분들을 오랫동안 생각해 보면 당심과 민심이 있을 때 네.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좁혀가는 것들을 지도부가 해줘야 되는데 예.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방치하고 당심을 민심과 멀어진 채로 본인들이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심에서 멀어졌을 때는 당심과 민심이 당원들의 소리를 들어도 민심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비슷해야만 네. 그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각 당에 보면 당신과 민심의 괴리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 저는 네. 이 괴리를 붙여주는 역할들을 각 당의 지도부들이 좀 매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우리 소장님은 당심 쪽에서 좀 강해요? 아니면 민심 쪽에서 강해요? 저는 둘 다 강하죠. 근데 왜 자, 다음 이슈 갈까요? 네.
그 김현 여기는 뭐 후벼 파는구만.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감 기간 여기도- 동안 여러분 할 얘기가 국감이 많은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집중해 주세요.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김현지 부속실장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상임위에서는 다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수석이 김현지 실장 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당에서는 막 적극적으로 꼭 불러야 돼. 뭐 나올 상임위가 없잖아 부속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아니 우리가 백현동 개발부터 시작해서 그냥 얽혀 있는 상임위는 다 부를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갑자기 이분 너무 이제 참 그 인지도가 떨어져서 안 다루려고 했다가 그 창원시 의원 있습니다. 네. 김미나 창원시 의원이 전에도 한번 문제 된 사람이죠. 네. 이분은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해요. 그렇고 있습니다. 이거는 징계하기 위해서 이거 저희랑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속이군요. 아직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그렇더라고요. 수준이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서울시 의원도 향해서 있잖아. 네. 공개적으로 제명했잖아요. 막말을 했다가 이분 손해배상 판결 났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김현지 실장을 거론하면서 뭐 아주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현지 실장과 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근거 없이 해가지고 아유. 네,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랜만에 또 이수정 교수 있잖아요. 예. 수원에 출마했었던 이제 이수정 교수도 이재명 대통령 두 아들이 군 면제다라는 이제 허위 사실을 대선 직전에 올렸다가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네. 됐습니다. 그 김민아 시의원은 그래도 본인이 메타인지는 좀 되는 모양인데 좌양자 시각에서 나는 극우 꼴통인데 우측 시각에서도 나는 그냥 꼴통이다. 아, 꼴통이면 시원 안 해야죠. 아니, 본인이 본인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시네. 예. 메타인지. 누가 근데 봐도 난 꼴통이라는 저 거 아니에요? 이분 보면 네. 이분은요. 좀 제가 점잖하게 얘기할게요. 예. 창원 시민들을 대표해서 선출직 시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민들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이런 분은 국민의힘에서 최소한의 제명을 공당이라면 제명을 했어도 진즉했어야죠. 이태원 참사 막말로 제명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남아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꼴통 같은 소리를 하는 게 네. 이게 용인 돼야 되냐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비례인데 시의회 아. 재선을 위한 몸부림 아닐까 당내 경선 지지자만 보고 이런 합리적 추론을 좀 해봅니다. 좀 특히 당에서는 못 받을 것 같고. 여성 후보가 쉽지는 않으니까 네. 조금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서 당내 경선 왜냐하면 이제 비례해서 지역구로 가야 되니까 예. 뭐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지만 완전히 부적절하죠. 네. 뭐 어떻게든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잘 알아요. 꼴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메타인지가 되고 있다니까요. 네. 여튼 김민아 시의원 그리고 이수정 교수 이야기까지 나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그 우리 통계를 보면요. 대선하고 나서 1년 안에 치른 지방선거에서는 계속 여당이 승리를 했다고. 분위기랑 흐름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네.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이제 등판을 예고하는 것 같아요. 네. 강북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강북의 정치인들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이 안 된 건 다 니네가 발목 잡아서야라고 공격을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강북 지역 정치인들 중에 서울시장을 출마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잖아요. 네. 다 발끈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강남에 투자하는 거 반만이라도 강북에 정성을 쏟았다면 훨씬 잘 됐을 텐데라고 하면서 지금 설전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장 나오려고 약간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분들이 누구죠 대략? 아까 그 중랑에 박홍근 서영교 중랑. 의원 있고 그리고 네. 은평에 박주민 의원 있고 박주민. 그다음에 성동에 전현희 의원 있고 정원호 구청장 있고 뭐 이렇게. 홍익표 전 의원. 홍익표 있고. 의원은 지금 뭐 서초에 있긴 하지만 네. 있고 원래 이제 저기였죠. 성동이죠. 네, 네, 성동에 네. 있다가. 몸 푸는 분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선제 공격을 좀 날렸다. 예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때문에 강북 개발 안 되는 거다. 네. 본인이 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데 그 설문조사에 보면 한 4위권으로 박용진 전 의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민주당 안에서. 전 의원은 아마 출마를 공천이 쉽지 않을 거다. 아니요, 공천이 아니라 본인이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본인이 안 같아요. 하려고 할 예, 거다? 여러 가지로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근데 저 예. 이거 오세훈 시장 한마디 해야 될 건 예. 있는데 이분 직업이 서울시장이에요. 그렇죠. 세 번 하고 나서 쉬었다가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잖아요. 네. 또 다섯 번째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세훈의 서울시의 20년이 뭐가 바뀌었어요? 한강 본인- 버스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이 사업이 생겼는데. 강북 지역에 대한 정치인들이 비판하는 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예. 한강 버스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헛발질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강남의 토제 그것도 네. 어떻게 했습니까? 헛발질하다가 고개 숙이고 사과이고 철회했잖아요. 한강 버스도 자신만만하게 하더니 뭡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의 시정이 이게 서울 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 서울 거죠. 시민들은 왜 이렇게 여러 번이나 뽑아줄까요? 관성 같아요. 아 근데 그리고- 그걸 보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말고 다른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누가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있죠. 나경원? 아니, 일단 전제가 네. 오세훈 시장이 나가시겠다고 하면 네. 경선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 네, 이제 그 제가 내부에 대답을 하는 누가 거죠. 있는 거 있어요? 아니 우리 뭐 디폴트로 몇 분 나오잖아요. 누구요? 나경원 의원 항상 서울시장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 예. 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조은희 의원, 아, 뭐 저기 이해운 전 의원, 아, 뭐 조정훈 의원 아하.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죠. 아. 당연히 도전자는 많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현직 그리고 5선을 바라보는 분이 출마를 하겠다면 네.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의미가 어렵다. 없는 얘기일 수가 있다.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후보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출마하냐 안 하냐가 네. 제일 중요하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세훈 시장 이제 4번 했는데 처음에 두 번째 할 때 사퇴하고 주민투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재보궐로 복귀해서 이제 한 번 더 한 거잖아요. 근데 뒤에 두 번은 뭐 앞에도 그랬습니다만 대진운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을 잘못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송영길 대표였고 59대 39예요. 인천에서 하고 있던 분이 갑자기 그렇지. 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고 그 전은 그 LH가 터져가지고 부동산 민심이 제일 안 좋았을 때예요. 거기다가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도 저는 별로 그게 가장 경쟁력 있는 공천을 한 건 아니지 않았나라는 제대로 생각이. 민주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 내보내면 네. 아마 이길 거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누가 있을 거예요? 판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를 좀 그렇게 하면 어쨌든 대진운이다. 제가 봤을 때는 대진운이 더 좋았다라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전형적인 운칠 기삼의 그 표본이네요. 근데 근데 요즘 민주당이 많이 누가 나오는 있는데요? 얘기는 뭐냐면 대진은 둘째 치고 가네. 이재명 대통령 빼고. 고건, 박원순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한 서울시장. 서울시장인데 여의도 네. 출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인. 그래서 뭐 기업인 얘기도 뭐 나오는 것 같고 제3의 인물도 나오는 것 같고 아니 그런 면에서 여의도랑은 좀 거리가 먼 뭐 정원호 구청장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박주민, 정원호 두 명이 제일 이제 일단은 투톱인 것 같고요. 오. 근데 나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구도랑 프레임으로 잡을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오세훈의 경쟁력은 반은 대진운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의 고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 있었고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했을 때 조국 그 전 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조국 이 정치인이라는 사면이 결국에 저는 사실 서울시장 카드로 이 진보 진영 내에서 조금 고려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저기 강미정 대변인에 대한 성비 사건을 저런 식으로 정말 처리하지 않았다면 저는 조국 카드가 진보 진영 내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괜찮은 카드였다. 근데 사실상 그 이 조국 혁신당이 강미정 전 대변인 성비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몰락했잖아요. 많이 저는 그렇게 망가졌죠. 봅니다. 예. 완전히 국민들 눈 바깥으로 사라져버린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정치인을 데려다가 진보 진영의 후보로서 쓰기가 이제는 조금 이 중량감이 떨어졌고 뭐 발언을 해도 뉴스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심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한 대로 강북 지역에 있었던 박주민 뭐 정원호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홍익표 뭐 서영교 뭐 등등 이분들과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섞여서 거기에서 붐업을 시켜서 나올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좀 어렵다 하면 두 번째 카드가 저는 김민석 총리 카드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아직 이제 살아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 카드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명만 단독으로 네.
총리면서도 영등포구에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을 기반을 하기 때문에 이 카드는 나름대로 큰 좀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김인석 총리의 쓰임새는 서울시장 후보로 갈지 아니면 그 당에서의 역할을 줄지에 대해서는 굳이 처음부터 고려 안 가고 지금 당에서 많은 주자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네. 그 주자들 사이에서의 붐업 플러스 조국 비대위원장까지 저는 감안해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한데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선거판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도덕성 이슈에서 비등비등해지면 이건 무조건 악재거든요. 무조건 도덕적으로는 최소한 우위에 있다라는 게 좀 확실히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이슈들 그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했던 것들이 다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좀 부담이 될 거다. 제 옆자리에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할 말이 없어요. 뭐 앞에 계신 분들 제 얘기하시고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계신 분 제가 앞에 계신 분들 제 아니요, 얘기를 얘기 안 하고 했어. 여기도 나는 제 얘기를 하고 합리와 상식에 아니, 근거해서 저- 얘기하지. 저 리스펙을 한다고요. 아니, 추미- 왜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안 되니까. 자, 추미애 위원장 제가 이야기도 이제 하나만 해요. 제가 할 말이 없어 내가. 서울시장 민주당 내 후보 중에 예. 그래도 이게 저평가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홍익표 전 의원이에요. 아. 이 홍익표 전 의원이 굉장히 저평가는 저평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드라지게 뭔가 활동을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새든 네. 그다음에 정치 스타일이든 서울 시민들한테 좀 소구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홍익표 전 의원을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공을 들여보는 게 어떨까. 아, 차라리 네. 그게 더 좋은 카드일 수 친분 있다. 관계에 의한 평론을 하는데 아니, 아니. 감안해서 있는데.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아니 그 경기지사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방금 또 우리 댓글에도 추미애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은 왜 자꾸 경기지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오죽했으면 경기지사 후보 정중하게 사양한다. 네, 제발 본인은 내임 그만 얘기해. 댓글이 이렇게 돌아서 그래요. 한 댓글 2주 때문에 전에 추나대전. 댓글이 굉장히 자세하게 해서 쭉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게 뒤늦게 또 퍼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지나면서 이렇게 확 아. 되니까 본인이 아예 그냥 누가 같이 돌리는 나가고. 거예요? 당에서 나경원은 경기로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기도로 빠질 때 제일 좋을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면 답이 어느 정도 근사치로 나오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 즉 그 공간이 생길 때 가장 좋아할 사람이 예, 누구느냐? 그래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전달하기가 그렇고 아. 왜냐하면 저 전화번호 공개돼서 문자 폭탄이 와요. 그래서 좀 무섭고 여기까지만. 어쨌든 네. 저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의 뜻이 강한 걸로 저도 그렇게 듣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본인은 경지사 생각 전혀 없는 거죠? 얘기를 했잖아요. 경기도에 예의가 연고가 아니라고. 없어요, 연고가. 예, 전혀 연고가 없고 네, 네, 예의가 네. 아니다라고까지 하셨으니까. 예. 근데 이분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패스트트랙 선고가 이제 그렇죠. 다가와서 네네네. 그 사법 리스크 악재가 아. 있어가지고 저는 그 또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 악재야 여기는 그냥. 악재 김준우 선생이. 아니 안철수 의원도 저 경지사 경기사 나온다는 얘기가 거기는 있잖아요. 그 최근에 거의 그런가 봐요. 저는 100% 나올 가능성이 아, 있다고. 그래요? 아니 99%. 소스가 똑같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정치 구도가 안철수 의원이 지금 오갈 데가 없어요. 당내 입지도 그렇고. 그런데 서울시장은 나오기도 좀 그렇고 오세훈 시장이 있고. 근데 최근에 오세훈, 이준석, 안철수 이렇게 만남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보고 지금 경기도라는 이 단체장 자리가 대통령을 배출한 자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뭐 예전에 그 경기지사 분들이 대권도 좀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출신들 대통령이 됐어요. 안철수 의원에게는 이거는 희망입니다. 그럼요. 대선으로 갈 수 있는 경기지사를 본인이 손에 쥐고 대선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그렇게 통계적 오류를 범할 수 근데 있을까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이제 원래 손학규 대표부터 뭐 이인재 뭐 경기지사가 네. 무덤이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경기지사끼리 대결이었어요. 안 될 수가 그래요.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대진운이야. 김문수 경기지사가 있었으니까. 경기지사 출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국민의힘에 냈으면 김문수 좀 경기사.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통계에 오른데 이거는. 그리고 도대체 너무 뭘 너무 오래된 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여기서 발 안 빼면 엮여요. 그래서 그냥 우하다가 경기지사 출마해 버리는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정치가 꼬이게 됩니다. 아니 근데 안철수 의원은 물론 인지도 면에서야 뭐 굉장히 대선 후보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쭉 있었던 선거들에서 보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거가요? 안철수 의원요. 그러니까 뭐 본선에서?
아니 근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네. 이제 이준석 의원이랑 같이 네. 마음을 좀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상의 단일화 느낌을 우리가 밀어준다고 누구랑 누구의 단일화? 단일화요? 아까 뭐 어쨌든 우리가 조금 안호석. 밀어주겠다. 안호석. 안철수, 오철석, 오세훈이 오철석으로 돼 있어요. 아, 오철석이에요? 철석. 철석. 아, 철석같이 알아들어야지. 철석. 네.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희망을 회로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출마 의사를 보이시는 거 아니냐. 설득이 됐다고 저는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거 나오는 걸로. 그렇게 설득이 됐어요. 들었다고요, 제가. 근데 제가 설득이 된 건 아니고 들은 것도 맞고. 그렇게 들었다고 제가. 근데 같이 들었어요. 네, 같이 들었는데 정치 상황이 네. 안철수 의원이 손해볼 장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나오는 게 그럼 지금 분당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분당에서 계속 뭐 계속 6선 7선 할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서울시장 도전할 수도 없잖아요. 네. 뭐 할 겁니까? 뭐 당대표 도전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이 열렸으니까 이게 분당을 근거로 해서 경기지사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내가 좀 세탁을 하면 가능하겠는데라는 생각을 예. 이제 또 했을 것이다. 어? 왜 다들 뭐 아무 때나 뭐 다 자기 땅이야 막 찍어. 아니 근데 아니, 부산 출신이니까. 정치 선택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네. 당내 기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유승민스러운 정치인이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공천도 어렵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운데 예를 들어서 경기지사 후보로 민주당에서 갑자기 추미애 의원이 나온다. 김동연 지사가 그분 대선 보는 분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까지 고려한 게 아닐까. 삼자구도. 예. 김동연, 추미애, 안철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진짜 정치 공학적인 이제 예, 전략이고 죄송합니다. 공격이네. 예, 이 바닥에 있다 보니 생각이 글로 가네요. 죄송할 건 그런 아니죠.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네. 네. 깔끔하죠? 네. 그렇게 그림을 한번 본인이 그려보고 있는 평가하는 것 같다. 미안합니다. 오늘 말을 안 해가지고 제가 뭐라도 해야지. 그 전략에 안철수 의원이 근데 아무튼 설득이 됐다. 경기지사에 지금 김문수, 이진숙 막 이름이 댓글에 김문수요? 어디요? 경기지사? 나 김문수인데 모르세요 여러분? 김문수, 이진숙 차출론도 아, 지금 도지사인데요. 얘기가 나 김문수인데가 도지사인데. 경기도예요? 네 그런 이야기도. 이진숙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진숙이 여기저기 거론이 되는 거는 그만한 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냥 사람들이 말하기가 좋다는 거고 이진숙이라는 이 캐릭터 자체가 어디 여기저기 거론되는 것 자체가 안 별로 좋은 건 된다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딱 이 사람이다라고 그런 한 지역에만 거론이 돼야 그럼요. 뭐 되는데. 대구면 대구, 대구는 이진숙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경기지사로 이진숙, 뭐 대구에도 대구시장 이진숙, 이진숙. 시장은 깜이 아니니까 뭐 지역구로는 뭐 이진숙 이러는데 이진숙 오래 못 갈 것 같아. 교육감 이제 이진숙. 범용 가능한 후보인가? 그러니까 어디다 비대위원장 이진숙까지 출마 나왔는데.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다 옆에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그래서 이제 그 단체장 선거는 그래도 캠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하긴 좀 어려울 거라서 그냥 거기를 노리시는 다른 TK 분들이 빠지는 재보궐로 그렇죠. 간다. 국회의원 이렇게들 재보궐.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네네네. 국회에서 볼 가능성이 또 있겠군요. 이번 저 지선의 제일 큰 이슈는 뭐라고 보세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혹은 뭐 어떤 이슈들이 제일 크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8개월 남았는데. 아직은 뭐 알 수 없나요? 8개월 남았고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네. 6억 주담대 제한을 4억으로 줄인다는 말이 있어요. 네. 네. 그럼 그게 줄여서 집을 못 사게 하니까 수요가 줄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예상을 했겠지만 자 6억으로 얘기를 했을 때 6억으로도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몰릴 것이고 정부가 대출을 줄인다고 하니까 다 이제 어이구 빨리 뭘 해야 되겠다는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네. 이걸 더 줄이면 이제 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6억으로 살 수 있는 집보다 조금 더 비싼 집이 올라가고 이런 건 뭐 정프로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거다. 아까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토어즈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네. 비할 바가 아닐 영향을 미칠 거다. 예. 하여튼 부동산 이슈가 이전 뭐 대선에서도 좀 영향 많이 줬습니다만 하여튼 왜냐하면 이제 직접 본인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그러니까 산 사람이거나 아니면 살 사람이거나 그렇죠. 대체로 다 본인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올라버리거나 아니면 뭐 폭락을 하거나 등등 뭐 이런 가격에 따라서 아마 표심이 꽤 많이 좌우될 이슈인 것 같긴 한데 그건 한번 저희가 지난 추석 때도 부동산 관련된 토론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아마 돈단속 시간에 잠깐 시간이 되면 부동산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억으로도 살 수 없는 아파트. 그러나
88 포르테는 살 수 있다. 88 포르테는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네, 88 포르테로 이미 큰 효과를 보고 계신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의 일주일 먹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됐는데요? 88 포르테가 대단하네. 예. 일주일 만에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네, 아유. 전립선 건강, 눈 건강. 예, 아침마다 사랑받으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작은 글씨가 이거 뭐 폰트 한 9도 안 되는 것 같아 잘 보여요. 아, 네. 몽골인입니다 지금. 네. 아, 자, 여튼 전립선에는 88 포르테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좋아지고 지구력 좋아지고 더불어 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고 여기저기 지금 뜯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유 이분 네, 난 벌써 먹었어요. 500mg 아침 하나래. 먹어가지고. 팔팔하게 장름한 여의도를 하기 위해서. 전립선에 좋은 로르산 미국산 프리미엄 소팔메토. 소팔메토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뭐. 우리 저 남준 선생님도 소팔메토 이렇게 많이 공부하셨는데 예, 소팔메토에서 추출한 100mg 최고 함량을 자랑하고요. 여기에다가 옥타코사놀, 루테인, 밀크시슬, 마카, 산수유, 폭분자 야, 초소형 한 알로 다 해결을. 만병통치약이. 아니 그렇게까지 하지 마요. 큰일 나 우리. 이상한 걸로 방통위가 이제 만병통치약 무슨 아, 만병통치약. 거의 제가 듣기로는 예. 88 포르테를 먹으면 예.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그건 맞죠. 전립선 좋아지면 가족 관계 좋아져. 또 밤에 화장실 안 가니까 잠 안 저는 깨. 눈 건강 기능성이 제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88 포르테가 가장 좋은 전략을 썼다고 봐요. 겉으로는 눈 건강, 속으로는 전립선. 그렇죠. 이 욕망을 남성들의 욕망을 정확하게 캐치를 아하,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8 포르테 여러분도 눈 건강을 위해서 사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만 전립선에도 무척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리뷰를 한번 살펴보셔도 매우 좋은 리뷰가 많죠. 특히나 그 야간 운전 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해요. 눈 건강 그다음에 야간 운전의 전립선. 요게 다 해결됐으니까 너무 좋다고. 야간 운전에도 전립선이요. 아 중간에 화장실 가야 화장실 되니까. 가야 되니까 이게 보니까 그런 경우 화물차 많아요. 기사님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간 운전을 하니까. 네. 자,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1533-1068, 1533-1068로 전화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88 포르테와 함께 팔팔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세 분도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 네. 걱정 많이 했거든요. 2주는 버틸 수 있을까? 네. 근데 88 포르테와 함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